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정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숨막히는 권력 투쟁의 역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차지 조선의 정치 운영이고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화, 붕당, 그리고 탕평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 흐름대로 이해하면 조선 중후기의 정치사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탐구활동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정치 세력을 주도하던 세력은 세조가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훈구파입니다. 그래서 빈칸 1번에는 훈구파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향촌에 내려가서 정몽주와 길제의 학통을 이어받아서 교육에 힘을 쓰던 선비들이 있었는데 이 선비들을 바로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이 훈구파와 살인파의 분화는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신진사대부가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하는 혁명파 사대부, 다른 말로는 급진파 사대부라고도 하죠. 이 사대부들이 나중에 일부가 그 훈구파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몽주의 제자들이었던 그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파들이 바로 이제 살인파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1번에 이 살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해서 질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향촌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사대부의 제자들입니다. 아까 정몽주와 길제의 학동을 계승했다라고 했죠. 향촌은 다른 말로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며 향촌 자치를 주장합니다. 향촌 자치의 반대말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밑에 여기 훈구파의 특징으로도 이제 해놨는데 중앙집권 체제 강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림들은 향촌에서 이제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촌의 어떤 사회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나라를 정치를 운영해가고 지방사회를 조직하고 이런 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인과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강조했고 언론 활동을 중시하면서 국왕과 대신의 잘못을 적극 비판합니다. 언론 활동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진출하는 관직은 3사죠.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과 같은 3사에 진출해서 국왕과 대신의 잘못을 적극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빈칸 7번 정부 정책 등에 대해서 각 분당이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론을 참조하여 수렴한 공정한 의견이라고 하는 공론에 따른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6번인데요.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을 해요. 온리 성리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선조대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는 성리학적 질서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훈구파들은 이제 오로지 성리학만 이제 주장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뭐 다른 과학 기술도 수용하고 나라의 어떤 부국 강병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리학 이외의 사상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훈구파들이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세조 이후에 즉위하게 되는 성종 입장에서 보면 이 훈구파들이 이래라 저래라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종 때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가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 9번은 살인이고 이때 진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종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훈구와 사림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훈구파가 권력을 장악했고 사림이 어떻게 중앙정계에 등장했는지를 보았고요. 이제 이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을 하면서 4차례 사화가 발생하게 돼요. 탐구활동 2번에서는 사화가 발생한 원인과 발생 순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례의 사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화의 순서부터 알려드리면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 명종 때 있었던 일사사화, 이렇게 4차례의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글자를 따면 무, 갑, 기, 을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전에는 이 부분을 순서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화가 왜 발생했는지 발생 원인도 구분하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습 내용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홍구파와 살인파가 대립한 것이 사화다, 이 정도만 이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것도 많이 보시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조금 심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놨습니다. 무오사화를 일단 왜 발생했는지 먼저 보면 홍구 세력이 사초에 적힌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서 살인을 축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제가 누구냐면, 여러분 초안지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초안지가 이제 항우와 유방이 이제 싸우면서 나중에 이제 한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그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가 이 초나라의 회양, 즉 의제를 살해하고 자기가 권력을 이제 찬탈하게 돼요. 그래서 초패왕이 되는데요. 이 의제를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한 항우를 이제 비판하면서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김종직이 쓴 거죠. 그런데 이 의제가 누구에 빗댈 수 있냐면 요즘 한창 천만 관객을 돌파해가지고 인기가 있는 왕과 같이 사는 남자, 왕사남, 거기에 나오는 단종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왕가 사는 남자가 영화로 이제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단종 이야기만 하면 이러면서 막 그 애달픈 표정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단종은 이제 자기의 삼촌이었던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권력을 이제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제는 단종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조의제문은 단종을 조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를 지금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냐면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를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훈구파들은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훈구를 지금 돌려가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의 이제문을 문제 삼아서 살인이 축출되는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자사화는 조금 선생님이 재밌게 표현을 해볼게요. 연산군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이제 폐비가 돼요. 일각의 드라마에서는 너무 투기가 심해서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그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질투가 너무 심해서 폐비가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연산군이 태어나고 나서 성종하고 그 다음에 폐비 윤씨와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폐비가 되고 나중에는 사야까지 받게 되는데, 이 연산군이 자신의 엄마를 그 폐비로 만들고 사야까지 내리게 만들었던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엄마의 원수를 갚자, 엄마의 원수를 갚자, 갑자사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살인파만 화를 입은 것이 아니고 훈구살인 가릴 거 없이 이제 연산군이 다 이제 신하들을 축출하니까 여기에 이제 신하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해서 되나? 그렇게 해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롭게 왕에 오른 사건이 바로 중종 반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종이 이제 왕이 될 때 이제 반정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종도 사림을 또 등용하게 되거든요. 이때 등용된 사림이 바로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선생님이 여기 뒷페이지에서 실어놨거든요. 질문 5번에요. 이 조광조는 어떤 개혁 정치를 펼치냐면, 일단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 어떤 동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림을 등용하기 위해서 천거제인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현량과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통해서 사림을 이제 등용을 하고 향약을 실시하고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철폐해요. 아까 성리학자들은 이제 사림들은 온리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4번이 진짜 중요한데 아까 중종 반정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의 등급을 조정하거나 삭제했어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위훈삭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훈삭제가 이 훈구 공신들의 반발을 불러온 거예요.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 조광조가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지만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한 것 중에서 위훈삭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반정 공신들의 공을 좀 따져서 조사해서 공이 없거나 좀 공이 과한 사람의 공운을 삭제하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 훈구파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묘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기묘한 일이 일어나냐면 궁궐에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이 막 다니는 거예요. 주초위왕에서 주초를 합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나뭇잎이 이 궁궐 곳곳에 돌아다니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뭐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이 조광조가 반역을 꾀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기묘사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묘한 일을 생각하시면 안 까먹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사사화는 외척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사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요. 이 명종 당시에 이제 외척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외척 정치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중에 붕당이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도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까지 사화가 발생한 원인과 발생 순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라고 하는 네 차례의 사화가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다가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인해 가지고 공격을 받고 죽었다. 이런 사례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차례의 사화를 겪고 사림들은 중앙정계에서 쫓겨나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질문 4번에 보면 사림이 네 차례의 사화를 겪고도 선조 때 다시 중앙정계로 대거 진출해서 정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먼저 빈칸 15번과 빈칸 16번을 기반으로 향촌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빈칸 15번은 선생님 밑에 화살표로도 연결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의 서원이죠, 서원. 그래서 빈칸 15번은 서원이고 빈칸 16번은 향촌에서 지켜야 할 자치규약, 그거의 줄임말인 향약입니다. 그래서 사림들은 이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였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교양적인 측면에서 서원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실어놨는데요. 서원은 교육기관이기도 하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학문적 스승을 기르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 곳곳에 이제 세운 교육기관이기도 하면서 이거를 중심으로 사림들이 결속을 다지고 공론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서원을 짓는데도 규칙이 있었거든요. 서원은 이제 앞쪽에는 교육을 하기 위한 뭘 만드냐면 이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6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앞쪽에는 강당을 배치하고 뒤쪽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당을 배치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학후묘라고 하는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앞쪽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강당을 두고 뒤쪽에는 사당을 둔다. 그리고 동제서제는 이제 기숙사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나 노비 등을 받으면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이제 소수서원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 서원들은 영조시대에 한번 정리가 되고 흥선대원군 때도 정리가 돼서 총 47개가 남아 있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9곳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의 신문 기사에서 이 서원 9곳을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서 보시면서 선생님이 말한 서원을 짓는 데도 규칙이 있다. 앞쪽에는 교육을 위한 강당, 뒤쪽에는 제사를 위한 사당, 이게 설치되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강당부터 사당까지 한번 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림들은 4차례의 사화를 겪고도 서원에 가서 이제 후학들이 양성하고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면서 자신들끼리 똘똘 뭉치면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어요. 결국 선조대에 이르면 훈구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고 없어지고 사림만 남게 되거든요. 결국 이 사림들이 이제 최후 승자가 돼서 선조 때의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런데 훈구파가 없어지고 사림만 남으니까 이 사림과 사림들이 또 대립을 하는 붕당 정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게 뭐냐 하면, 아까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하는 것은 4차례의 사화를 발생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림과 사림파만 남아서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림과 사림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먼저 첫 번째, 아까 명종 때 을사사화가 외척 정치 때문에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외척 정치에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빚고, 여기에 인사권을 지닌 이조전랑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조전랑이 뭐냐 하면 밑에 선생님 설명 적어놨는데, 이조정랑과 이조자랑을 함께 부르던 말로 3사의 관리를 선발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직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이런 특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조전랑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 때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외척 정치 청산을 강력히 요구했던 신진사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이 형성되고요. 명종 때부터 정치에 참여해서 외척 정치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에 있었던 사림,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됩니다. 이 동인하고 서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효원이었는데,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서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달랐어요. 김효원은 한양의 동쪽에 살고 있었고 심의겸은 한양의 서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따서 동인과 서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학문적인 어떤 특징이나 지역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지게 되면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동인은 대체로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이황 자체가 도산서원이 이제 이황을 기리는 이제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영남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남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남학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학문에 따르는 문인들이 많았는데, 이 이이의 고향이 경기도 파주예요. 그 이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신사임당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의 친정에서 이제 이이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아버지는 경기도 파주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주에 가면 이이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는 경기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와 호남 지역을 연결해서 이렇게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훈과 사림이 대립하던 사화가 이제 끝이 나고 사림만 남아서 사림과 사림이 대립하는 붕당 정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붕당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외척 정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조전랑을 임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져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동인은 다시 영남학파를 형성하고 서인은 다시 기호학파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당을 형성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서로 이제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면 정치에서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당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더 정치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당 정치가 전개되다가 분당 정치가 변질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 광해군 때는 이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해군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질문 6번. 아래 사례와 같은 명분으로 광해군이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인조를 새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광해군이 왜 쫓겨나게 됐냐? 의리를 저버린 채 오랑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광해군이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 중립외교라는 것을 서인들이 봤을 때는 의리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민가를 철거하고 군거를 지었으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를 패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를 패하고 이복 동생이었던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이 유교 국가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런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새 왕으로 추대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는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과 그 다음에 이 인조 반정으로 만들어진 정권에 참여했던 남인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분당 정치를 전개해 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질문 7번에 보면 현종 때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어요.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과 효종비가 죽으니까 이 효종의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예송이라고 하는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 예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가에 들어갈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왕께서는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융통성을 지금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인의 주장이에요. 효종을 계속해서 차남으로 보았던 게 서인의 주장이고 이 나에 들어갈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선왕께서는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에 올랐으므로 장남과 같다. 왕위에 올랐으므로 장남과 같다. 왕실의 예법은 사대부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원리 원칙을 조금 더 뭐 융통성 있게 발휘할 것이냐 이 차인데 원리 원칙을 지키자고 했던 그러니까 효종을 계속해서 차남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 서인이고 아니다. 효종은 그래도 왕이 됐고 왕실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다르니까 효종을 장자로 대우하자라고 보는 것이 이제 남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인과 남인의 주장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속 논쟁이 벌어지는데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2차 예속 논쟁에서는 이제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정치적 논쟁을 계속 벌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질문 8번 숙종 때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숙종이 한쪽 사람을 임용하면 한쪽만 모두 등용시키고 한쪽 사람을 물리치면 한쪽만 모두 물리치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당전제화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상황이 아니라 서인과 남인 중에서 한 당만 권력을 잡게 했다가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전국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을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그래서 숙종 때 이제 세 차례의 환국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서인이 분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국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공존의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정 당이 권력을 독점해서 상대 당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일당 전자의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붕당 정치의 어떤 전개 과정과 이제 변질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권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는 어떤 정치를 이제 실시하게 되냐면 탕평파를 육성해서 이제 당에 상관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이 탕평 정치를 실시하게 돼요. 영조도 탕평파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정조도 정치 세력을 골고루 관직에 기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물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영조가 펼친 탕평책과 정조가 펼친 탕평책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뽑는 탕평 정치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업적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조는 탕평비를 건립하고 서원을 정리하고 균역법을 실시하고 속대전을 편찬하고, 정조는 규장각 설치하고 초기문신제 실시하고 장롱용 설치하고 수원한성 건설하고 통공정책, 대전통편 편찬 이런 거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도 아셔야 되겠지만 누가 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균역법하고 통공정책은 그 경제사에서도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균역법은 원래 세금을 내는 그 방법에 노동력을 납부하는 것에서 1년에 포를 2필을 내던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는 것이 균역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전상인들한테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줬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금난전권을 폐지를 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게 한 것이 바로 통공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 편찬에서 보면 원래 조선 초기에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법전이 필요했는데 특히 영조와 정조가 이제 그런 법전 정리를 좀 해나갔어요. 그래서 영조 때 속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편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것이 편찬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대전통편은 고종 때 한 번 더 이제 개편을 거쳐서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회가 1회, 2회, 3회 할 때 그 회거든요. 그래서 대전통편을 한 번 더 편찬했다. 그래서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편찬되었고 속대전은 영조 때, 대전통편은 정조 때, 대전회통은 고종 때 편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전 중에 대전회통이 가끔 모의고사 선지로 등장하거든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일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서 법전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파트에 대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영조와 정조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의고사 자료를 선생님이 실어놨는데요. 영조와 정조는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손자의 관계예요. 이 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영화 사도로도 유명한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영조는 좀 즉위할 때부터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인 숙종은 이제 장손으로 이제 왕위에 오른, 그 다음에
정실 부인에게서 난 왕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다면, 이 영조는 영조의 어머니가 이제 후궁 출신인데, 후궁 중에서도 이 굉장히 낮은 이제 무술이 출신으로 후궁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왕족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늘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걸로 이제 신하들이 자기를 정통성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낳았는데 이제 사도세자한테도 자신처럼 이제 열심히 공부할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사도세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영조가 이 신하들이 이제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고 이러니까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꽤 똘똘하고 이제 할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싹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는 죽었지만 자기의 이제 손자였던 정조는 이제 왕이 될 수 있게 이제 영조가 만들었던 거죠. 물론 훗날에 영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였던 것을 막 슬퍼하고 후회했다라고도 전해지는데, 이런 걸 보면 참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하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탕평 정치를 하려면 강력한 왕권을 좀 확립하고 신하들의 힘을 좀 누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어떻게 했냐면, 이 좀 이렇게 붕당의 뿌리를 좀 제거를 해서 신하들이 이제 좀 힘을 좀 눌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서원을 대폭 정리했어요.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붕당이 형성되게 된 배경이 서로 이조전랑이 되려고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가지고 좀 살인들의 힘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이제 서원을 정리했다면 정조는 뭘 정리했냐면,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 향촌에서 지켜야 할 자치규, 우리가 향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향약을 지방 사족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낸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함으로써 지방 사족들의 힘을 좀 빼놔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탕평 정치를 할 수 있는 좀 왕권을 좀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 9번하고 10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아닌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치사에서 좀 사림들이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해서 향촌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는데, 이게 영조와 정조 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는 게 좀 여러분의 그 역사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질문입니다. 자, 밑에는 이제 정조의 업적만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모의고사 자료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먼저 여기 보시면 37세 이하 문인 중에서 따로 선발해서 교육을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모의고사 보시면 규장각의 초계 문신을 대상으로 치른 시험에서 정약용이 제출한 답안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초계 문신제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관리를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수원화성을 건설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를 이용해서 건축기간도 단축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수원에 자주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묘소도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옆에 보이고, 서울이라고 하면 적임자도 추려 쓰는 일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정조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탄생 60주년이자 정조의 재위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기 때문에 이런 의궤를 만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예도보통지라고 해서 그 훈련용 병서 같은 것도 만들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고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는 업적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탐구활동 1, 2, 3, 4를 다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제 오늘 저희 학습 주제가 조선의 정치 운영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훈구와 사림이 대립했던 사화. 그래서 4차례의 사화가 어떻게 발생했고 발생 원인과 순서를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림들이 서원과 향락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한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살인과 살인이 대립하면서 나타난 붕당 정치, 이 붕당 정치가 전개되고 변질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시행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세도 정책까지 들어가야 조선의 정치사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 세도 정치와 관련된 부분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